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라 자료가 3개 나간 게 있어요. 이제 강의 계획서가 있고요. OT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조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조문 자료 같은 경우는 제 강의 중에 아무래도 조문 자체가 다 책에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강의 좀 효율성을 위해 드린 거니까요. 요거 좀 갖고 오셔야 될 것 같고. 첫날이니까 강의 계획서랑 OT 자료를 보도록 할 건데요. 강의 계획서 먼저 보시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김기호 노사고요. 반갑습니다. 그 일정은 오늘부터 시작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1차 기본 강의가 총 14회로 잡혀 있어요. 근데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저히 못 끝내요. 그래서 항상 보강을 합니다. 기본 강의는. 그래서 일단 1회로 보강을 잡아놨는데 이게 2회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2월 23일은 무조건 보강이 있고요. 24일도 보강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안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안 할 수 있도록 맞춰볼 생각이긴 한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실제로 24일까지 총 16회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크니까 이제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시간은 너무 늦게 안 끝나도록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2차 강의 같은 경우는 보강을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막 더 오버해서 시간들을 많이 하는데 1차는 웬만하면 똑같이 맞춰드리도록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조금 딜레이 될 수 있으니까 끝나는 시간도 조금 감안하시고, 그렇죠? 너무 이후에 혹시 약속을 잡으실 때 너무 5시 반에 끝나는 걸 전제로 잡으시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맞춰드리겠습니다만은 혹시 모르니까 시간도 조금 여유 있게 맥시멈 30분 범위 내로 하셔가지고 좀 늦게 끝날 수도 있겠다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재는 이제 도화도전법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1차 기본 강의를 2번을 내요, 1년에. 8월에 한 번 하고 2월에 한 번 하거든요. 근데 내용은 똑같은데 교재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그 8월에 하는 거는 이제 많이들 보시는 전수춘 박사님 에센스 1, 2로 하고요. 2월에는 이제 제가 쓴 도화 1, 2로 하는데 그 이유가 에센스가 보통 출간이 7월 달에 돼요. 그다음에 도화는 보통 1월 말에 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기본 강의 진행될 때 가장 최근에 나온 교재로 진행하는 거더라.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만 다른 거지 뭐 내용이 다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 혹시 판단하실 때 그걸로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2월 강의가 낫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8월부터 2월 한 6개월 사이에 또 법 개정된 게 있을 수가 있고 판례가 추가된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최신판 반영은 2월 강의긴 해요. 근데 이제 교재 핏을 보셔가지고 나는 에센스가 너무 좋아서 그게 좋다 그러면 그쪽 강의 들으시면 되고, 아니면 요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가 있는데 자세한 거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당분간은 1만 갖고 오시면 돼요. 2를 갖고 오는 시점은 중반 이후니까 그건 이따 진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1만 갖고 오시면 되니까 무겁게 둘 다 들고 오지 마시고 당분간은 1만 들고 오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5판이 나왔는데 매년 나올 때마다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요. 큰일 났어. 근데 이게 왜 두꺼워지냐면 이제 매년 우리가 객관식 노동법 기출이라는 게 노무사 1차 시험이 있고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사법시험은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 세 가지 시험이 매년 있는데 거기에 나온 기출 문제들을 수록을 해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만 추가해도 일단 좀 많이 두꺼워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추가되는 게 있고 막 내용 바뀌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책이 자꾸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고민인데 1차 교재가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좀 고민이긴 한데 이제 문제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출문제집을 따로 구매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이랑 문제를 다 한 권을 통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좀 두껍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목표를 보시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뭐 자세한 내용이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법 규정이라든가 기본 이론에 대한 뭐 이해와 각 조문의 유기적 관련성 파악한다, 뭐 좋은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1차 노동법이랑 2차 노동법은 같은 노동법입니다만은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차 공부만 쭉 하다가 갑자기 1차 문제 풀면 풀 수 있느냐? 판례는 풀 수 있죠. 판례는 공부를 하니까. 판례는 풀 수 있는데 이제 조문에서의 트릭들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못 풀어요. 그래가지고 2차 공부 1년 동안 하신 분들도 막상 1차 대비 없이 문제 풀어보면 한 절반이나 맞출려나? 아마 그럴 겁니다. 반대로 1차 공부 열심히 꼼꼼히 하신 분들이 2차 쓸 수 있냐? 못 쓰죠. 그러니까 똑같은 노동법인데 약간 방향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 입장에서 이제 노동법이 1차만 있는 게 아니고 2차도 같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에서도 배점이 150점이라 제일 높아요. 심지어 실무 가서도 제일 많이 쓰는 게 노동법이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학문하고 수험하고 이제 실무가 법학이라는 게 많이 괴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모든 그 다양한 법학 과목 중에서 실무와 수험과 이제 뭐 이론이 가장 좀 이렇게 잘 이제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는 게 개인적으로 노동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노동법은 심지어 이후에 실무 나가셔도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차 강의를 할 때 순수하게 1차 강의로만 하는 강사들은 제가 하는 범위 내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2차 강의 하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굳이 얘기하면 좀 1.5차 정도? 1.3차? 5차? 이 정도로 강의가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객관식 강의에 비해서는 조금 딥하게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객관식 강의 합니다만은 공무원 강의는 그렇게 깊게 안 해요. 왜냐면 걔네들은 객관식만 보니까.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후에 주관식으로 넘어가고 또 필드에서도 계속 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반적인 1차 기본 강의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내용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1차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좀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2차와의 연계성을 고려했을 때 사실 2차는 하나만 얘기하면 결국 판례예요. 그러니까 2차는 결국 누가 판례 잘 이해하고 판례 잘 외워가지고 답안에다 연출하고 그 판례를 베이스로 케이스를 잘 풀어내고 이게 2차의 포인트라면 1차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문의 디테일한 내용들을 같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2차 공부하듯이 판례를 막 딥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론만 알면 돼요. 이럴 때 대법원은 이랬지 끝. 이게 1차용입니다. 근데 2차용으로 가게 되면 대법원이 이런 이유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유로 요런 요건을 갖추면 이렇게 한다 그랬지. 이걸 좀 딥하게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그걸 쓸 수 있어야 되죠. 근데 1차에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경우에 그냥 이거야 끝 이러면 답을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2차와 달리 1차는 조문 쪽에는 아무래도 좀 더 딥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차에서 조문들은 그냥 복분 느낌으로 베껴 쓰는 정도에 그친다면 1차에서는 조문을 상대적으로 좀 심도적으로 2차에 비해 공부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법학이라는 게 모든 건 우리가 미국이 아니니까 법 규정에서 시작하는 거죠. 성문법주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2차 가게 되면 판례 외우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1차 공부하실 때 조문을 꼼꼼하게 잘 정리해 놓으시면 그게 2차 공부할 때도 큰 이제 베이스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음 공부하실 때 기왕 보는 거 좀 꼼꼼하게 보세요. 그래서 많이 고민해 보시고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2차에서도 공부하실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실무 가서 쓰실 것들, 거기에서 이제 근간이 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하는 거고 지금 잘 해놓으시면 이후에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는 처음 공부하실 때 너무 시험 나올 것 같은 것만 하지 마시고 이제 꼼꼼하게 다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시면 객관식 노동법에서 출제 가능한 주요 판례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이해한다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수험은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암기는 빠질 수가 없어요. 외우는 게 없는 수험이 어디 있어, 그렇죠? 외우지 않고 붙을 수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외워야 돼요. 다만 객관식 시험에 있어서의 판례는 암기하지 않아도 이해를 하면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문은 트릭들을 외워줘야죠. 숫자 외우고 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외워야 되는데 판례는 생각보다 특히 1차에선 암기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내용을 이해하면 풀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판례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한 문구들을 외우지 않더라도 그건 2차 가서 하시는 거고 내용을 잘 이해해 놓으시면 큰 암기 부담 없이 객관식 문제를 풀이하는데 이제 정답을 맞추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법리를 잘 이해해 놓으시면 어차피 2차 가서도 공부하는 것들이니까 지금 잘 이해해 놓으면 거기서는 외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실 때 그냥 결론만 딱 끝 이거보다는 그거만 해도 얘기했던 것처럼 답은 맞춰요. 그거보다는 내용 잘 이해해서 대충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구만. 대충 요럴 때 이렇게 되는 거구만. 그걸 잘 이해해 놓으시면 특별한 암기 부담 없이도 답을 맞추기가 쉬우시고 두 번째로 2차 공부하실 때 아주 크게 좀 수월하게 역할이 될 수 있겠더라. 그래서 판례를 한번 잘 이해해 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자, 넘어가시면 자, 이 페이지에 강의 진행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본 과정에서는 1차 시험에 최적화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조문과 판례 중심으로 핵심 이론만 강의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차에서 보시는 학설이라든가 판례에 대한 비판 견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싹 제낍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요즘 분위기가 2차에서도 전통적 의미에서의 소위 말하는 문화판검 구조가 많이 노동법에서 많이 깨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설과 판례에 대한 비판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법규정과 판례예요. 요 흐름들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그거를 1차에서 아주 베이스 되는 것들이니까 이제 겸사겸사 잘 한번 정리해보자 이런 거고요. 자, 2번에서 좀 심화 학습이 필요한 주제들이 일부 있어요. 1차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퀴즈 자료 활용해가지고요. 많진 않고 한 2번, 3번 할 것 같은데 한 3번 정도 하겠네 1차에선. 그래가지고 활용해가지고 좀 우리가 깊이 있는 이해할 수 있도록 퀴즈 자료가 좀 몇 번 나가게 될 겁니다. 그거는 그때 또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강의 계획표가 있는데요. 요거는 딴 거보다 예습용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들으실 때 와가지고 처음 책 보는 것보단 거칠게라도 한번 읽고 오시면 훨씬 낫거든요.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예습을 하실 때 뭐 예습을 막 다 뭐 외우고 뭐 문제를 풀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소설책 보듯이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아 이런 내용이 있구만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그 예습용 진도표 느낌으로 좀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에 딱 맞추는 게 개인적인 목표긴 한데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가봐야 돼. 근데 이거보다 더 빨리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밀릴 수는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예습하실 때 요거 좀 이제 활용하시면은 강의 효율도가 아주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첫날이라 복습 부담 별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간단히 복습하시고 예습하실 때 이제 근로계약 부분들 한 절반 정도, 뭐 쉽게 얘기하면 한 반 정도 읽고 오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내일 강의도 좀 더 수월하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진도표 정도 말고는 뭐 별로 의미 없죠. 강의 계획서는 보고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자료 들어갈게요. 네. 오리엔테이션 자료 가보겠습니다. 처음 뵙는 거니까. 자, OT 자료 첫 페이지 보시게 되면 2022년도 노무사 수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8월 달에 시작하시는 분들하고 2월 달에 시작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8월 달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1차만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7, 8월 달에 시작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1년 동차를 목표로 놓고 스케줄을 짜시는데 2월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무리예요. 이게 아무래도.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2월에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동차를 보세요. 이렇게 잘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도해 볼 수 있죠.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는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올해는 1차만 대비를 좀 하시고요. 내년에 이제 유예 때 이제 2차를 보통 노리게 되는데 일단 2월 달에 노동법 1차 기본 강의가 있죠. 그래서 강사마다 좀 운영 방향이 다른데요. 저는 기본 강의 하면서 내용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쟁점에서 어떤 식으로 트릭을 잡아가지고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해 놓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훨씬 문제 풀기가 수월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제 풀이에 있어서의 특히 조문 중심으로 하는 이런 트릭들은 강의 진행하면서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3월에 있는 1차 문풀 강의가 필수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기본 강의 때 안 했던 막 새로운 것들을 막 배우고 이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문풀 강의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어떤 특징이 있냐면 3월 문풀 강의는 기본 강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게 기출문제를 깔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가 법이 개정됐거나 한 것들은 당연히 개정법 반영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최신 판례라든가 최근에 제정된 법률, 법 규정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문제에 안 들어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 게 3월의 문풀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3월 문풀 과정을 수강을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고, 조금 더 연습 많이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문풀 강의가 총 8회 진행하는데 하루에 50문제씩 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8회면 몇 문제야? 400문제 정도를 풀어보는 거네. 그래가지고 최근 개정법이라든가 최신 판례들을 활용해가지고 한 400문제 추가로 풀어보는 거니까 아무래도 수강하시면 훨씬 안전하긴 한데 무조건 수강해야만 되고 안 하면 떨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는 특히 노동법은 기출문제고요. 그래가지고 기본 강의 잘 들으시고 기출 잘 풀어보시고 그거만 하셔도 합격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싶다. 조금 더 좀 안심을 하고 싶다. 혹은 나 혼자 공부 안 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문풀 과정을 수강하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풀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냐면요. 시간 관계상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조문 다 깔아놓고서 이 조문에서 이거 조심하시고 이거 조심하시고 이거 조심하시고 짠 진도 나간 다음에 거기 있는 문제 풀어보고 그 푼 내용 가지고서 강평 빠르게 하고 이렇게 1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중심으로 연기 1기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문풀을 꼭 들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1차 기본 강의를 듣지 않은 2차만 보신 분들 그분들한테는 문풀을 꼭 들으라고 하는데 1차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필수는 아니니까 그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월쯤 되면 4데이즈 특강이라고 이게 저희 학원에서 만들어낸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쉽게 말하면 최종 마무리 강의예요. 그래서 왜 4데이즈 특강이냐면 4일 동안 1차 전 과목을 빠르게 정리해 봅시다. 뭐 이런 겁니다. 여기서도 뭔가 되게 새로운 걸 배우느냐? 그렇지 않아요. 했던 것들을 매우 압축적으로 이렇게 좀 요약자료 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내가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마음도 불안하고 하루 가가지고 들으면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면 오시면 좋은데 아 내가 여기 와서 새로운 걸 배워야지 이런 마음이면 굳이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1차는 강의 구성을 기본 강의만 수강하셔도 시험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 것들은 선택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차 합격하시고 나면 5월에 시험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달에 시험 보시면 발표는 늦게 납니다만 본인들은 다 알잖아요. 왜냐하면 답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린 절대평가라서 점수 매겨보시면은 합부를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합격을 하시게 되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올해 2차 시험까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그때 동차반이라는 과정이 열려요. 요걸 꼭 수강하세요. 강추합니다. 강추. 동차반은 뭐냐면 2차 준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한테 올해 내가 2차 시험장에 가가지고 뭐라도 쓰고 오게 만들어드리겠다. 이게 동차반이에요. 그래서 뭐 밑에 Q3 해가지고 뭐 동차반 강의의 진행 방식이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도 하고도 연결되는 내용이긴 한데 그냥 얘기 나온 김에 다 얘기를 해버리면 동차반의 목표는 이것만 들으면 붙을 수 있어요. 뭐 해봅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동차반 강의를 듣고도 붙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막 한 2년에 한 명쯤 나오더라고. 희한하게 어떻게 붙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오긴 나와요. 근데 기본적인 강사로서의 목표는 그건 아니에요. 동차반 목표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2차는 주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2차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좀 진입장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기부터 우리가 이제 2차 순환은 연기 1기, 뭐 2기, 3기 가니까 연기부터 이제 시작했을 때 강의 듣고 책 정리하고 뭐 외우라니까 외우고 하긴 하는데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뭐 답안은 어떻게 쓰는 건지 뭐 줄은 어떻게 쳐야 되는 건지 감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연기를 들어갔을 때 많은 분들이 뭐 제가 안내는 해드립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겪게 되는 초기의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행착오를 좀 줄여드리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동차반을 통해서 A급 주제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통 보거든요. 이것도 강사마다 좀 컨셉이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든 전범위를 다 본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은 찍어서 봐요. A급만. 이 흐름 속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 얘기해드리면서 찍어서 보는데 올해 A급은요. 올해 출제되지 않는 한 내년에도 A급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중요한 주제들을 이제 엑기스 모아가지고 한번 빠르게 정리해 놓으면 그 이후에 연기 들어갔을 때도 훨씬 나아지겠죠. 그래가지고 1차 시험 보고 퍼져 있다가 1년 동안 유예 공부해서 2차 시험 보시는 분들보다 동차반 수강하고 유예 넘어가신 분들이 합격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차반은 개인적으로 강추합니다. 사실 요게 한 4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수험 카페 가보시면 동차반 되게 욕하는 글 많았어요. 이거 학원의 상술이다. 뭐 차라리 뭐 지난 연기를 강의를 들어라. 이게 이제 수험 카페 대세였는데 절대로 저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뭐 학원 입장에서는 상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만 듣는다고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적어도 내년도에 합격 가능성을 말도 안 되게 올려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1차 끝나고 2차 볼 때까지 올해 알차게 보내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차반 들어오셔가지고 A급 중심으로 꼭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아요. 왜 그러냐? 1차 시험 끝나고 나면 생각보다 지침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에너지 고갈도가, 그러니까 1차가 많이 붙는다고 하니까 뭐 합격률 50% 이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엄청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천 명이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개인이 느끼는 심적 압박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편하게 얘기하면, 딴 데 가서 말하기도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남들이 쉽다 그러니까 떨어진 것도 창피하고 말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심적 압박도 크고, 이 시험 보고 나면 생각보다 에너지의 고갈도가 되게 커요. 그래서 뭘 하기가 싫어. 근데 그거를 그때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 합격하시고 꼭 동차반을 오시는 걸로. 그렇죠? 거기다가 뭐 뽀록 터진다. 예를 들어서 로또 맞았다. 그럼 붙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목표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동차반은 꼭 들어오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Q1 해가지고 1차 강의의 모든 과정을 다 수강해야 하는가 말씀드렸죠? 필수는 아니에요. 이제 기본 강의 듣는 분들은 그 뒤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당연히 수강하면 좋죠. 근데 이제 그거는 필수는 아니니까 본인의 이제 시간적 상황이라든가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Q2 보시게 되면 1차 강의의 수강 순서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제 민법 듣고 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동영상 보는 분들 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1차 과목이라는 게 노동법이 있고요. 노동법은 1, 2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이 있고 사회보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죠. 경영 혹은 경제. 선택 과목. 예. 주로 경영 쪽을 많이 하시긴 합니다만 경제도 괜찮아요. 그건 뭐 편하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과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순서 자체가 되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기 듣고 싶은 거 들으면 되지 그냥. 상관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좀 뭔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제가 생각할 때 민법을 1순위로 듣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5% 오신 분들은 민법 끝나고 오신 분들이니까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동강 보시는 분들은 민법 먼저 듣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노동법을 먼저 들으면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민법을 먼저 들으면 아무래도 좀 더 낫긴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엔 노동으로 가든 사보로 가든 상관없는데 제 입장에선 사보를 듣고 온 분들한테 강의하는 게 저는 좀 편한 게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보가 2순위로 되면 저는 좋은데 저는 실제로 큰 상관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1, 2, 3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2, 3은 뭐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능하면 민법을 먼저 듣고 노동법을 수강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겠다. 그러면은 경제든 경영이든 선택 과목은 언제 들으면 될 것이냐? 상관없어요. 이거는 아무데나 끼워 넣으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하셔도 되고 제일 뒤에 하셔도 되고. 아무튼 이제 법 과목들 순서에 있어서는 저는 요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민법 1순위만 잡아주면 1, 2, 3도 괜찮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도 노동법 먼저 할 거야. 틀린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민법을 먼저 듣는 게 조금 더 효율성이 높을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3번 가보시면 동차반 강의의 진행 방식이 목표는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1차 합격하시고 나서 퍼져 있지 말고 그 시간 알차게 보내야 되니까 A급 중심으로 이제 엑기스만 강의하고 그거를 그냥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모의시험 풀어보고 해가지고 답안 쓰는 거 기술도 한번 스스로 이제 경험을 좀 해보고 답안 쓸 때 있어서의 시간 배분 같은 거 그것도 훈련을 좀 해보고 그래서 내가 주관식 시험 공부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답안이 연출돼야 되니까 내가 공부할 때는 판례는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겠다. 교재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식의 시행착오를 미리 해봄으로써 이후에 9월부터 진행할 연기 강의의 효율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이제 동체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강추합니다. 강추. 그래서 이거는 필히 들으시는 걸로.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한 4년 전, 5년 전만 해도 학원의 상술이다 듣지 마라 이런 비판들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수험 카페 가보셔도 동체반 들으라는 말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저 때문은 아니겠지만 동체반 애찬론자로서 좀 흐뭇함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인가 아예 촬영도 하나 했었어요. 동체반은 과연 학원의 상술인가? 그러면서 이게 제목이었는데 전 절대로 동의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튼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막상 1차 붙고 나면 좀 퍼질 거예요. 그래서 에이 어차피 오래 안 될 건데 내년에 공부하지 뭐 이런 마음 들 텐데 그 마음을 잘 이겨내고 동체반 꼭 오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페이지 가보시죠. 기본 강의 시즌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일단 첫 번째 절대 강의에 빠지면 안 돼요. 이제 강의에 빠지지 않고 진도가 밀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한번 빠지게 되면 진도가 계속 빵꾸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빵꾸 난 거 넘어가세요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종강하고 메꾸면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진도 밀린 거 따라간다고 막 하다가 계속 지금 진도까지 문제가 되니까 혹시 이제 결석하시게 되면 그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어쨌든 빠지지 않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영상 강의 수강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프라인 오시는 것보다 더 늦어요. 자꾸 멈추게 되고 중간에 나는 분명히 1.4배속으로 듣고 있는데 왜 또 오래 걸릴까? 자꾸 멈추니까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멈춘 다음에 잠깐 눕고 이렇게 유튜브 보고 그러다 뭐 1시간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영상 보시는 분들 특히 진도가 많이 밀려요. 그래서 하루에 진행되는 1회들은 꼭 하루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2번 강의를 수강 후 교재 이론 파트를 읽어보며 내용을 숙지하고 필기노트에 필기한 내용 중 필요하다 싶은 내용을 교재에 옮겨 적는다. 제가 이제 판서를 해드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따로 드리는 필기노트가 있지는 않고요. 이제 그때그때 판서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떨 때는 여기서 그냥 끝나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이거 시작하다가 갑자기 쭉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예 그냥 각 잡고서 처음부터 쭉 가기도 해요. 그래서 책에다가 바로 쓰시면은 생각보다 되게 안 예쁘게 적힐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노트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그냥 편하게 필기하시고 복습하시다가 그 중에서 이거는 옮겨놔야겠는걸 싶은 게 있으시면 그거를 책에다 옮겨 적으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해당 진도 범위에 따라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OX 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풀이한다 되어 있는데 OX는 아니에요. OX는 제 책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센스에는 OX가 있는데 저는 OX가 제 책에 있지는 않고요. 대신 OX 기출문제집을 따로 뺐어요. 따로 추가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뭐 사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OX까지 넣으니까 책이 진짜 너무 두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로 뺐는데 객관식 문제를 풀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가요. 진도 나간 부분들 그때그때 풀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양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도 밀리지 않고 그날 배운 것들을 복습하시면서 문제를 꼭 풀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거 쌓이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제가
최근 한 7, 8년치 기출은 다 나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밀리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꼭 그때그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4번에 공부하시다 보면 의문 드는 지점이 있겠죠? 그럼 고민하지 마시고 제 카페로 오세요. 이제 카페에서 한 7년간 누적돼 있는 질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질문들은 검색하면 다 나올 거예요. 근데 봤더니 모르겠다. 그럼 올리면 되지. 그렇죠? 물론 지금 제가 1월 달에 1기 평일반 진행하면서 진도란다. 그 질문 답변에서의 주화인마에 걸려가지고 지금 너무 많이 밀려있긴 해요. 지금 제가 카페랑 막 카톡이랑 막 메일이랑 막 수천 개가 밀려있어가지고 연휴 내내 했는데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밀려있긴 한데, 아무튼 1차 기본 강의 시즌 중에는 1차 게시판 거는 최대한 먼저 처리할 테니까 검색해 보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질문을 하세요. 그렇죠? 왜냐면은 특히 1차 시험에서 굳이 혼자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시간 아껴야지. 그럴 바에야 문제 하나 더 풀어보고 책 한 권 더 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아끼면 좋겠습니다. 5번 아까 말씀드렸죠. 거칠게라도 예습을 좀 해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지. 그럼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걸 체크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강의 들을 때 좀 더 신경 써서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꼭 예습을 좀 하고 오시고 안 하고 오시고가 좀 이게 차이가 좀 커요. 효율성이. 그러니까 꼭 좀 하고 오시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 강의 같은 경우는 뭐 판례 외우세요, 뭐 하세요 이게 없으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복습 부담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2차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과제도 많이 드리고 외우라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복습이 진짜 빡세거든요. 근데 1차는 그러지 않을 거니까 예습을 꼭 좀 해오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 질문 방법은 뭐 당연히 뭐 쉬는 시간에 와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뭐 제 입장에서는 뭐 가능하면 강의 끝나고 하시면 더 좋긴 좋아요. 근데 상관없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쉬는 시간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에서 질문 창고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아놨어요. 뭐 이메일하고 카톡하고요. 이거는 일단 3강 때 알려드릴 건데 이제 개인 카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원 홈페이지 강의 질문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카페로 몰아주시는 게 저는 좋긴 좋고요. 왜냐면은 어쨌든 카페에다 올리는 거는 뭔가 좀 공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서 올렸지만 남들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조금 뭐랄까요? 뭐 하나의 글을 쓰도 답변을 달아도 뭔가 일을 많이 한 기분이에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카페가 제일 좋긴 좋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유의사항 해가지고요. 유의사항 양가로 1번 보시게 되면은 개인 연락처로 질문 주신 경우도 있는데 이제 수강 강좌랑 성함 정도는 좀 밝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번호가 이 동네에서는 무슨 다산 콜센터 비슷하게 다 퍼져 있어가지고 진짜 심하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술 드시고 전화 주신 분들도 되게 많고 좀 힘들어요 사는 게. 그래가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제 입장에서 제 수강생들이 그러는 건 괜찮은데 제 수강생이 아닌 걸로 추정되는 분들도 연락이 많이 와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수강생 아닌데 나한테 연락 왜?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어차피 우리 수험이라는 게 결국은 특히 2차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은 300등 뽑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제 수강생 아닌 분들이한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전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그게 좀 도움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사실은. 근데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강의든 누구라고 밝혀주시면 좀 낫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카페 같은 경우에 어차피 뭐 누가 올려도 뭐 그러니까 카페 가입을 수강생 명단 확인하고 등업을 시키긴 하는데 사실은 1차 강의 저들어도 2차를 바꿀 수 있는 거고 2차 듣다가도 강사 바꿀 수도 있는 거고 하셨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제 강의 듣는 분들만 걸러낼 수가 없어요. 근데 카페는 그래도 남들도 보니까 뭐 별로 크게 신경 안 쓰는데 개인 연락처 오시는 것들은 조금 수강생 아닌 분들이 자꾸 연락 주셔가지고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제 질문은 원래 오는 순서대로 처리를 하는데 개인 연락처 같은 경우는 말머리 활용해 주시면 되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차 듣는 분들한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제가 녹음해놓은 판례 mp3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요청하시는 분들은 뭐 판례 mp3 이렇게 말머리 달아주시면 먼저 확인을 하죠. 왜냐? 보내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2차 가기 듣는 분들 같은 경우에 모의 시험 준비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거 2차 얘기인데요. 모의 시험 준비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주 모의 시험 범위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이렇게 범위 문의 이렇게 하면은 제가 빠르게 처리를 좀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말머리를 좀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는 말머리 해봐야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나한테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 멀티 메시지 넘어가지 않도록 그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게 있어요. 카톡 보내면서 말머리를 해요. 예를 들어 뭐 범위문이라고 치고 범위문의 해가지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노무사님 저 뭐 누군데 범위 좀 문의할게요. 했다 치자고요. 그럼 끝나야 될 거 아니야. 하고 나서 하나 더 보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앞에가 잘 안 보이잖아.
그러면 말머리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제가 보고서 이거는 금방 할 수 있겠는걸? 그럼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가로 2번에서 어떤 거 활용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내용적인 질문들은 카페가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리실 때 가능하면 사진 같은 걸 첨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냥 교재 몇 페이지 이렇게 하시면 제가 강의용으로 쓰는 교재가 10건이 넘어요. 그럼 어떤 책인지도 모르겠고 막 예를 들어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진을 좀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프라이빗한 내용들은 당연히 제 개인 연락처로 하시면 되겠죠. 카페에도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개인 상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언제든지 제 개인 연락처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가로 5번 전화는 안 돼요. 이거 진짜 말씀드리는데 아우 한동안 없다가 요즘에 또 막 생겼어. 술 드시고 전화 주시는 분들이 이게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우 좀 그래요. 전화는 안 돼요. 이거는 필요한 경우에 연락 주시면 따로 전화 드릴 테니까 통화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갑자기 막 전화를 주시면 저도 이제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양가로 6번 주변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친구 아버님이 이제 갑자기 회사에서 돌아가셨다, 산재 문제라든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제가 뭐 상담도 해드릴 수 있고 이제 잘하는 분들로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상관없는데 좀 안 되는 거는 이제 기업 인사팀에 있는 분들이 자꾸 기업 실무를 문의하시는데 그건 제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문노무사한테 문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출신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노총 출신이라 제가 하는 답변들이 제 의도와 관계없이 이상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 실무는 질문 받지 않습니다. 제 일이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자문노무사님한테 하는 걸로 하고, 혹시 본인 회사의 핏이 맞는 노무법인 소개를 원하시면 제가 그거는 최대한 잘 맞는 곳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양가로 7번이야 뭐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양가로 8번 뭐 예를 들어 이후에 2차 강의라든가 뭐 이렇게 하실 때 강사를 더 잘 맞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바꿀 수 있겠죠. 그건 뭐 당연히 뭐 선택하시는 건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질문도 그쪽 가서 하시는 걸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수강 안 하시는 분들이 질문하는 게 좀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건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9번 개인 연락처 오픈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저 때문에 좀 말이 많았거든요. 경기법문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그러면서 있었는데 그게 그런 건 아니니까 혹시 저 때문에 다른 분들이 혹여라도 이렇게 컴플레인 받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3과 1이 분리가 거의 안 된 사람이라 크게 문제가 없는데 보통 사람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힘들어 이게 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힘드네. 예. 자 4페이지 가시면 본격적으로 노동법이 들어가기 전에 좀 배경 설명 같은 건데요. 규범이란 무엇이고 계약이란 무엇인가? 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규범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룰이죠, 룰. 그냥 룰. 그렇죠? 우리 사회의 규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지켜야 될 룰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에티켓 이런 것도 룰이죠, 일종의. 그럼 이런 에티켓은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근데 어디에 있나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지. 그렇죠? 우리 다수는 우리 구성원들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에티켓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변하죠. 예를 들어 흡연 문화만 보더라도 20년 전의 대한민국의 흡연 문화와 10년 전의 흡연 문화와 지금의 흡연 문화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20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 안에서 담배 피는 거 아무도 뭐라 안 했다고요. 근데 10년 전에는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미친놈이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게 어디 규정이 되어 있는 거냐? 아니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세상이 변했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에는 사회 규범이 있고 종교단체에는 종교 규범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 규범이라는 건 룰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거. 특징이 뭔가요? 나는 그 룰에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하니 따라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흡연자인데 흡연 보행하는 게 뭐가 문제야? 뭐 예를 들어 신호등에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요. 난 담배 피우고 싶어. 뭐가 문제야? 내가 피웠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다수는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규범을 어기게 되면 그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되겠죠. 예를 들어 사회규범, 에티켓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총을 받겠지. 그렇죠. 주변 사람들의. 가끔 성질 들어온 분들 걸리면 이제 시비가 걸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일종의 규범, 룰을 위반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게 뭐 사회규범이라든가 종교규범, 뭐 정치규범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뭔가요? 바로 법규범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룰이라는 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룰,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법에서 규범이란 말이 잘 나와요. 이 규범이라는 건 법규범과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 이런 말들이 나중에 배우시거든요. 거기서 규범이라는 건 단협이 단체 협약이 우리 기업 내에서 일종의 법률 같은 역할을 하나 보다 이런 느낌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규범이에요. 자, 그러면 계약은 뭐겠어요? 우리 민법 배웠지 않습니까? 계약은 둘이 합의한 거죠.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게 계약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규범과 법규범이죠. 어쨌든 간에 규범과 계약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무엇이냐? 나는 규범이든 계약이든 따라야 돼요. 안 따를 수가 없어. 왜 그러냐? 규범은 내가 이 조직의 구성원이니까. 계약은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규범이든 계약이든 따라야 한다는, 내가 거기에 구속을 받는다는, 특히 우리는 그걸 뭐라 합니까? 법적 구속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규범이든 법규범, 계약이든 나는 거기 따라야만 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든 법적 제재를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차이점은 무엇이냐? 아까 나왔어요. 규범은 나의 동의 여부가 관계없어요. 우리 조직이 그러하니 나는 따라야 되는 거죠. 계약은 내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규범과 계약의 차이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법규범을 공부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법률이죠. 법규범을 공부하고 또 하나는 계약을 공부해요. 그러면 규범과 계약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나를 법률적으로 구속한다는 점에서 동의를 하죠. 차이점은 무엇이냐? 계약은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하는 거지만 법규범은 내가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도 나는 거기에 따라야 돼요.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도 거기에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규범과 계약의 공통점 및 차이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좀 이해하시면 나중에 노트북 공부하실 때 조금 수월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차 공부할 땐 잘 공부 안 하는데요. 취업규칙의 법적 성격 그래가지고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규범, 즉 우리 회사의 룰이냐 아니면 약관계약 비슷하게 이 사람이 입사하면서 합의하고 들어온 계약이냐 이런 식의 성질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1차 시험에서는 별로 의미 없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실 때 이 규범과 계약의 기본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이해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나가보면 계약은 어떻게 바꿔야 돼요? 계약 당사자가 동의를 하면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 하기로 합의를 봐야죠. 그래서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개인의 합의가 필요해요. 그러면 룰을 바꾸려면 나의 합의는 중요치 않죠. 우리의 합의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예를 들어 흡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선 사회 구성원들의 암묵적인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나 혼자서 난 앞으로 흡연은 이렇게 할 거야 한다고 해서 그게 룰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규범을 바꿀 때는 그리고 규범을 만들 때는 집단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계약을 만들 때는 계약을 바꿀 때는 1대1 간의 절차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각적으로 좀 이해해 놓으시면 이후에 공부하실 때 아주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가보시면 세 번째 F문에서 법계라고 되어 있는데 뭐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건. 근데 그냥 처음 공부하시는 거니까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세계적으로 법계를 두 개로 구별을 보통 많이 합니다. 구분을. 이제 하나는 이제 대륙법계라고 하고요. 쉽게 말하면 유럽이에요, 유럽. 그죠? 또 하나는 영미법계라 그래요. 느낌이 오시죠? 영국, 미국 이런 데들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양 법계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대륙법계는요. 법전이 되게 중요해요. 법전이. 뭘 써놓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 법 규정에 대한 해석론이 매우 발전했어요. 그래서 그게 유럽식 법학의 특징입니다. 걔네들은 논리를 되게 중시 여기죠. 법에 A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 A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다음 여기서는 A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저 법률에선 비슷한 거에 대해서 B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논리적 측면이겠죠. 여담이긴 한데요. 우리 노무사 수험판 들어오시는 분들이 되게 다양한 분들 많잖아요. 운동선수 하다 오는 분도 계시고 이제 예술 쪽 하다 오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이제 의외로 우리 수험하고 핏이 잘 맞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신학하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신학하다 오신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보다 이 법학 핏이 엄청 잘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법률을 해석하는 거하고 신학에서의 공부가 비슷한가 봐.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마태복음에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 이 마태는 이거를 어떤 의도로 썼을까? 법학으로 치면 무슨 법에 무슨 규정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얘는 어떤 의미냐? 입법자는 어떤 의도로 이 법을 만들었느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똑같은 사안인데 마태복음에 이렇게 써 있고
마가복음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마찬가지죠. 법학도 이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법은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겁니다. 이게 대륙법의 특징이에요. 법 규정을 되게 중시하게 해요. 왜 그러냐? 역사적으로 유럽은 특정 민족, 특정 집단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집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토가 계속 침략을 당하고 얘네가 들어왔다가 쟤네가 들어왔다가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배층이 누가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이런 동네예요.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들어와도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렇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써놔야 돼. 그러니까 법 규정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 규정의 해석론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얘기하면 본토가 침략당한 경험이 없거나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그냥 우리 동네 원래 이랬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분쟁이 발생하면 법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래 되는 거고, 영미 쪽에선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 옛날에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했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미 쪽은 판례법이 되게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례 그 자체가 하나의 법원이 돼버리는 거죠. 유럽에선 판례는 결국 해석론 중 하나에 불과해요. 판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근데 영미에선 판례는 그 자체로 법이에요. 왜냐?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했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굳이 써놓고 뭐 이런 거보다는 과거에 우리는 어떠했는가 이쪽에 더 좀 중점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경험을 더 중시하게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륙법계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법학의 논의는 법 규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차 시험 답안 쓸 때도 가장 도입부에는 법 규정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2차 시험에서 포인트는 판례긴 합니다만 어쨌든 모든 논의는 법 규정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1차 공부하실 때 법 규정을 꼼꼼히 공부해 놓으시면 2차에서까지 큰 재산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법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성문법, 불문법 이런 게 있죠. 뭐 참고로 보시고. 그래가지고 법의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다 아시는 걸 텐데 가장 상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가장 큰 룰이죠. 헌법이 가장 위에 있고요. 그 밑에 헌법의 영향을 받아서 개별 법률을 만들어 놨고요. 근데 이 법률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추상성, 일반성을 띨 수밖에 없어요. 법률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넣을 수도 없고 넣는 게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좀 추상성, 일반성을 띈 법 규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세부적인 것들은 그 하위 법규명령으로 위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대통령령,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령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이 있고 그 밑에는 뭐가 있나요?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시행령이라고 하고요. 법규명령으로서의 노동부령을 다른 말로 시행규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거죠. 뭐 굳이 얘기하면 가장 최상위로 규범으로서 헌법이 있는데 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해야 되죠. 국회에서 의결한다고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투표를 통해서 헌법을 개정하게 되고 그러면 아예 공화국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헌법의 근거를 통해서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형성하기 위해서 법률을 만들어놨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얘는 국회에서 의결을 함으로써 바꾸거나 만들 수 있죠. 이번에 국회에서 특정 법률이 통과가 됐어요. 나는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나는 구속을 받죠. 왜냐? 규범이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이란 조직에 살아가려면 이 규범을 따라야만 하죠. 나의 의지에 관계없이.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써야 되겠다. 그걸 우리는 대통령령, 즉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놔요. 그래서 법에도 써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얘는 어디서 바꾸냐? 국무회의에서 바꾸죠. 국무회의에서 바꾸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다 넣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진짜 실무적인 부분들, 뭐 서식이 어쩌고 이런 것들은 시행 규칙으로 들어가잖아요. 얘는 각 부처에서 하겠죠. 우리는 노동법을 하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객관식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던 것들은 사실은 시행령까지예요. 그래서 시행 규칙은 원래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도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시행 규칙도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시행 규칙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공부할 거냐? 오바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시행령까지만 우리는 공부를 해요. 다만 기출되었던 지문들은 예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 그러다 보니까 이 시행 규칙의 내용들 중에서는 기출된 내용들만 추가로 좀 얹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공부 이제 범위는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하겠구만. 이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법의 분류라고 하는데 공법이 있고 사법이 있죠. 이 발음이 중요한데 사법이 아니라 사법이에요. 뭐 굳이 얘기하면 물론 실제 강의하면서 막 법을 잘 구별하지는 않습니다만 엄격히 말하자면 사법이 맞아. 무슨 말이냐면 사법 그러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할 때 그 사법이에요. 여기서 사법은 공법에 대비되는 이름으로서의 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법과 사법은 어떻게 구별할 거냐? 이것도 아카데믹하게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요. 썰도 많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와 사인의 관계를 규율한다. 그게 공법이에요. 사인과 사인의 관계를 규율한다. 그게 사법이에요. 사법의 대표적인 거, 우리 그동안 배웠던 민법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배웠던 민법은 갑과 을 간의 계약 관계,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법의 대표적인 거죠. 그러면 공법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헌법, 행정법 이런 게 있죠. 헌법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형법 이런 것도 있겠죠. 헌법도 마찬가지예요. 헌법도 기본적으로는 공법입니다. 근데 형법 이러면 어떻습니까? 국가가 사인에게 형벌을 가하는 걸 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법,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것들을 규정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공법이에요. 그래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할 수 있겠다. 그러면 노동법은 공법으로 들어가는가 사법으로 들어가는가 애매해요. 왜냐? 둘 다 있거든. 그래서 노동법은 어떻습니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할 때 이렇게 해야 돼라는 사법적 특성도 있고요. 사용자가 이거 제대로 안 해주면 너 처벌할 거야 라고 하는 공법적 특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새로운 법의 조류로서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회법. 그래서 사회법의 대표적인 예가 노동법하고요. 물론 노동법이란 개별 법률이 있진 않아요.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법을 통칭해서 우리가 노동법이라고 하는 거지. 아무튼 그게 따로 노동법이라는 법이 있지는 않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노동법, 그 다음에 경제법 이런 것들이 사회법 영역의 대표적인 분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있구나 이런 거고요. 같은 맥락으로 실체법이라는 건 누구 말이 맞아 이런 거고요. 절차법이라는 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예요. 실체법 예를 들어 민법 누구 말이 맞니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민사소송법 이런 거예요. 형법 범죄니 아니니 어떻게 할 건데 형사소송법 이런 식이죠. 그럼 우리는 노동법은 무엇이냐?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실체법이긴 해요. 그렇죠? 이거 해고 맞아? 뭐 부당해고니 정당해고니 임금체불이니 아니니 기본적으로는 실체인데 사실 우리는 절차적인 부분들도 법 내에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노동법의 좀 특성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의미에서의 법의 분류법으로는 분류하기가 좀 어려운 이제 좀 새로운 시대의 특성이 좀 많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페이지 가보시면 도대체 노동법이란 무엇인가 나오는 거죠. 5페이지에 노동법이란 무엇인가. 뭐 외울 거 아니죠? 편하게 읽어보시면 노동법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속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자, 조금 우리가 외울 건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건 종속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예요. 노동법이라는 건 뭐예요? 노동하는 것과 관련된 거를 규율하는 법이겠죠. 근데 이 노동이라는 건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형태의 계약은 되게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 학원과의 계약 관계가 있겠죠. 이 학원에서 학원과 협의를 해가지고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강의를 하는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과연 노동법에서 얘기하는 그 노동관계냐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무언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형태의 계약들은 되게 많아요. 우리 민법에서도 배우지 않습니까? 토급도 있고 위임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사회적인 용어로 변호사를 산다, 노무사를 산다, 의사를 산다 이런 말을 해요. 뭐 좋은 표현 같지는 않은데 사람이 물건이야. 사기 뭘 사. 아무튼 이제 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돈을 주고 변호사와 뭐 노무사를 선임하였어. 이게 노동법에서 얘기하는 노동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 종속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동법에서 규율한 노동관계라는 건 갑, 을이 명확히 있는 거. 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구나. 요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종속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것이냐? 이거는 모든 법률마다 다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종속된 자와 노동조합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종속된 자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각 법률의 입법 목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특정 법에서는 이 정도로 빡세게 종속돼 있어야 보호해 줄 거야. 이럴 수 있는 거고, 특정 법에서는 이 정도만 종속돼 있어도 나는 보호해 줄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동법이라는 거는 종속관계를 규율한다. 근데 이 종속성이라는 거의 범주는 각 법률의 규정과 입법 목적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 그래서 A 법률에서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고 하여 B 법률에서도 당연히 근로자이냐? 알 수 없는 거예요. 따져봐야 돼. 그래서 각 법률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범위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좀 감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런 을들을 보호하는, 노동관계에 있어서의 을들을 보호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우리가 통칭해서 노동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시면, 노동은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인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요청되는 법 영역이다. 쉽게 얘기하면 물건 파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내가 물건 팔 때 민법에 의해 규율하는 거하고, 내가 사람인데 내 노동력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하고 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의 특성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겠더라. 근대 시민법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부르주아 혁명 일어난 이후에 왕정시대가 무너지고 봉건시대가 무너지고 소위 근대 시민사회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법학의 영역에선 근대 시민법, 이 시민법이 지금 우리로 치면 민법이죠. 우리 민법을 영어로 하면, 발음이 좀 별로긴 한데, 민법을 영어로 하면 뭐 시빌 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시민법인 거죠. 그래서 근대 시민법의 기본 원칙으로서 3대 원칙이 들어왔어요. 소유권 절대 원칙, 계약 자유 원칙, 과실 책임주의. 그 이전 시대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역사의 발전이죠. 왜냐, 그전에는 그냥 왕들이, 귀족들이 까라면 까던 시절이니까. 근데 개인의 소유권 건들지 마. 계약은 자유롭게 하도록 두고 했으면 지켜. 계약은 신성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과실 없는 사람한테 책임 물리지 마. 과실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하자. 어마어마한 사회 발전이죠. 근데 이게 노동관계에서는 극명한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3대 원칙으로서 소유권 절대 원칙이 있고, 두 번째, 계약 자유 원칙이 있어요. 세 번째가 과실 책임주의가 있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두 번째 거 먼저 얘기해 봅시다. 계약 자유 원칙. 이제 계약 자유 원칙, 계약은 자유롭게 하는 거고 계약은 준수가 돼야지, 이런 시대예요. 그럼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해서 갑과 을이 계약을 합니다. 근데 얘네가 진짜 대등한 당사자라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우리 민법은 대등한 당사자임을 전제로 규율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동관계는 대등하지 않다고요. 얘는 갑이야. 얘는 을이고. 절대로 대등하지가 않아요. 근데 대등한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민법적 법리의 규율을 하니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계약할 때, 자기가 웬만한, 회사랑 계약할 때 웬만한 자기 능력이 있지 않으면 연봉이라든가 뭐 근무 시간이라든가 이거 잘 조정 안 되지 않습니까? 회사의 내규를 따라가는 거지. 내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라 어디든 갈 수 있고 내가 갑이다, 이러면 다르죠. 근데 그런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고, 보통은 회사 룰에 내가 맞춰간다고요. 저를 뽑아주시면 이러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약자의 원칙에 의하면 엉망진창이겠지. 그래서 18세기 영국 이런 데 어떤가요? 만 10살짜리, 막 11살짜리 이런 애들이 탄광 들어가서 일하고 막 하는 게 그래서 그랬던 거죠. 왜 그랬냐? 계약했으니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지. 계약 위반으로서. 막 위약금 걸고, 막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위약금 얼마야, 이딴 거 걸어놓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들의 삶이 파탄 나겠죠.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과 이런 것들이 아주 활개를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세상이 망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자의 원칙을 좀 수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계약의 공정의 원칙이죠. 그럼 이런 식의 계약을 공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가 갑이고 얘가 을이니까 계약할 때부터 을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게 소위 최저 근로 조건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네가 마음대로 계약하더라도 최소한 이만큼은 해주어라. 왜냐? 이 정도는 해줘야 애가 먹고 사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자유 원칙이 수정되면서 무엇이 만들어졌냐? 소위 말하는 근로의 권리라는 것들이 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건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일을 하는 건 이 사람의 헌법적 권리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념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다음 소유권 절대 원칙. 사용자의 재산권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소유권은 절대적이니까. 재산을 함부로 건들지 마라. 왕이라고 하더라도, 귀족이라고 하더라도, 하물며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그 기업의 재산을 건들 수 있을 것이냐? 못 건드는 거죠. 이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바로 파업 같은 거였어요. 파업. 예를 들어 계약자의 원칙 하에서 내가 18세기 영국의 소년 노동자 존이에요. 어려. 난 지금 만 13세야. 근데 어릴 때부터 탑광에서 일을 했더니 이제 골았어 얼굴이. 그래가지고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얘기해서 우리 힘을 보여주자 해가지고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노동조합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사용자한테 우리 너무 길게 일하고 저임금 일하고 힘드니까 근로시간 좀 줄여주고 임금 좀 올려주시오. 그러니까 사용자가 싫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 일 못하겠다 하고 파업을 짠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집단 행위를 통해서 사용자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죠. 사용자의 소유권, 재산권의 그 절대적 권리를 침해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예를 들어 18세기 영국의 단결금지법 이런 시대죠. 노조 만들었다고 사형시키고 막 이런 시절 그랬습니다. 근데 가부를 규율하려면 어떻습니까? 을들은 1대1 관계에서 근로의 권리를 통해 최저 기준을 깔아봐야 진짜 말 그대로 그건 최저 기준이에요. 이걸 조금 더 올릴 수 있게 해주려면 을들을 뭉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파업권도 주고 사용자의 재산권에 좀 타격도 주고 그래야 사용자가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뭐 교섭을 하겠지.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소유권도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상대적 권리구나 이런 식의 방향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노동 3권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너네는 을들이니까 1대1로 상대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좀 뭉쳐서 싸울 수 있게 해줄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하고 저하고 1대 말대를 뜬다. 초등학생이라면 안 되겠다. 6학년은 크잖아.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 막 1학년 이런 애들, 그죠? 2학년 이런 애들 맞대를 뜬다. 제가 질 수가 없죠. 근데 얘네가 한 200명이 온다. 그럼 모르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을들은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사이즈를 좀 맞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죠. 그쵸? 그 다음, 과실 책임주의. 실수한 사람만 책임지고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 왕정시대에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나한테 왜 그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거겠죠. 근데 다른 데는 괜찮은데 업무상재 파트에서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걔예요. 18세기 영국의 소년 노동자 존입니다.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 탄광에서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내가 힘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 헛디뎌가지고 팔이 잘려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실수로 내가 잘렸지 회사는 나에게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책임지는 거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이게 업무상재 파트에서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어도 업무상재에서는 무과실주의를 혼용하자. 그래서 회사는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업무상재에는 네가 책임을 져라. 이런 식의 흐름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회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도 업무상재에는 회사가 책임진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세기 방식. 회사는 잘못 없고 내 실수로 내 팔이 잘렸으니 내가 책임진다. 이게 18세기 방식이에요. 19세기 방식. 회사는 잘못한 거 없지만 나는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팔이 잘렸으니 이 치료비나 치료기간 동안 생활비 혹은 사람이 죽으면 장례비 이런 것들은 회사가 책임진다. 이게 19세기 방식이에요. 근데 그게 20세기 넘어오면서 사회보험 형태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왜냐? 개별 회사의 모든 재해보상 책임을 물리자니 큰 기업들은 괜찮은데 작은 기업들은 보상도 제대로 안 되고 보상해주다 회사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국가가 사회보험 형식으로 운영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되겠죠. 산재법 그런 게 그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4대 보험이라는 게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딴 거는 근로자랑 사용자가 반반씩 내요. 쉽게 얘기하면. 산재보험을 우리 월급에서 공제했단 말을 들어본 적 없잖아요.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100% 냅니다. 왜 그러냐? 원래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걸 사회보험화 시켰으니 보험료도 회사만 내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가지고 이런 것들이 노동법의 영역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노동 3권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집단적 노사관계법규다 이렇게 불러요. 왜냐? 노동조합이란 단체와 사용자의 집단적 관계를 규율하니까. 이게 우리가 집단적 노사관계법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단전이 아니고 집단적 노사관계법규. 그러면 이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을 뭐라 하느냐? 사용자와 나와의 1대1 관계를 규율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개별적 근로관계법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상재 같은 것들은 이제 산재법에서 보통 규율하죠. 얘는 이제 1차에서는 사회보험법의 영역이고요. 2차에서는 노동법에서 배웁니다만은 1차에서는 이건 사회보험법의 영역이죠. 자, 그러면 이 집단적 노사관계법규에 해당되는 법률들은 무수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가장 대표적인 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란 법인데요. 이걸 줄여서 노조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들이 많이 있겠죠. 그 다음 개별적 근로관계법규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많이 들어보셨던 근로기준법이에요. 줄여서 근기법이라고 하죠. 근로기준법, 이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헌법상 요청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구나. 그래서 노동삼권이나 근로의 권리 같은 헌법적 권리들이 우리 헌법에 들어오게 된 연원은 이런 데 있고,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법들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한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깔아놓고 밑에를 보시면 대한민국 헌법상 노동관계 조항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헌법 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죠. 물론 2항에 의해서 의무기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권리를 가지죠. 그러면 내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할 것이고, 내가 그 일자리를 구한 이후에도 인간다운 환경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3항을 가보시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해라. 최저 기준을 깔아주어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 아무래도 똑같은 을들이긴 한데, 쉽게 말해서 노비라고 다 같은 노비가 아니죠. 공노비가 있고 산노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노비 중에서도 힘센 노비가 있고 약한 노비가 있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나 애기들은 좀 더 약한 면이 있다 보니까 그 근로에 있어서 좀 특별히 좀 보호를 해주어라. 그게 4항과 5항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국가를 위해 애쓰다가 문제가 되었던 유공자 이런 사람들은 좀 일자리를 잘 만들어주자. 그게 6항에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근로의 권리가 헌법 32조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33조를 보시게 되면 1항만 볼게요. 1항만.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이게 뭐겠어요? 노조 만드는 거, 노조 운영하는 거, 노조 가입하는 거, 이런 거겠죠. 단체 교섭권, 그렇게 만들어진 노조로 사용자랑 교섭하는 거. 단체 행동권, 교섭하다가 안 될 때 파업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걸 거예요. 이 세 가지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노동 3권 또는 근로 3권이라 부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노사관계법규의 근거로서 헌법이 보장을 해주고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그러면 6페이지에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시험 과목이 되어 있어요. 2차에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2차에서는 노동법은 한 과목이에요. 2차에선. 다만 다른 과목에 비해 이제 우리가 배점이 높죠. 2차에서 인사관리나 행정정수법이나 선택과목은 100점인데 노동법은 150점이에요. 근데 1차에선 아예 1, 2, 두 과목으로 돼 있죠. 그럼 노동법 1은 무엇이고 2는 무엇이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분류했는데요. 노동 3권과 관련된 집단적 노사관계법규가 노동법 2예요. 그 다음 근로의 권리와 관련되어 있는 개별적 근로관계법규가 노동법 1 파트예요. 그럼 보시면 노동법 1의 제일 위에 근로기준법이 있죠. 이게 가장 대표 법률이라 그래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10개나 있습니다. 노동법 2에서는 맨 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줄여서 노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메인이고요. 밑에 4개가 더 있죠. 플러스 알파로. 그래서 우리가 메인으로 보는 게 근기법, 노조법이 메인이고요. 플러스로 추가되는 소위 기타 법령이라고 하는데, 기타 법령이 집단법에선 4개가 나오고요. 근기법에선 10개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공부하는 법률들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노동법 총론이라는 게 있어요. 노동법 총론. 이건 뭐냐면 노동법의 개념이 어쩌고, 연역이 어쩌고, 법원이 어쩌고, 뭐 이런 거예요. 자, 말 그대로
거시적인 이야기들, 그렇죠? 아주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실제로 그 시험에서 객관식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가? 노동법 총론 파트는 보통 노2 파트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 기타 법령이 좀 적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렇게 2교시에 묶어 나오는데요. 보통 얘가 한 문제 나오고요. 얘가 법률당 하나씩 4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20문제가 보통 나와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 얘가 이제 1교시죠. 노동법 1. 얘가 10문제가 나오고요. 얘가 15문제가 나와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거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근기법, 노조법은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기타 법령은 여기 4개인데 4문제, 10개인데 10문제죠. 한 개당 한 문제예요. 이게 무슨 룰이 있는 건 아닌데 기타 법령 한 개당 한 문제를 내는 게 거의 공식처럼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기타 법령의 내용들이라는 게 사실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든 걸 다 공부할 거냐?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효율적으로 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에 한 문제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특정 법률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오지선다니까 찍으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법령은요. 14개죠, 총. 14개 기타 법령은 제가 이제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은 이제 지금 볼 건 아니고 맨 마지막에 이틀 동안 기타 법령을 몰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근기법을 먼저 보고요. 이걸 본 다음에 노동법 2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노동법 총론을 보고 그 다음 노조법을 보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끝났죠. 그리고 나면 기타 법령 14개는 한꺼번에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노동법 1을 들고 오다가 근기법이 끝나면 2를 들고 와야 되겠죠. 2가 해가지고 노조법이 끝나면 그때는 둘 다 들고 와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기타 법령을 해야 되니까 그런 진도 흐름입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근기법 끝나고 얘 안 하고 일로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안 하나요? 그러는데 얘네들은 몰아서 마지막에 합니다. 그래서 14개를 진짜 시험 출제 확률 높은 것들만 찝어서 해요. 찝어서. 그렇게 해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예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잡아놓은 거라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것들 기출문제 당연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타 법령은 특히 제가 잡아드리는 거 그건 좀 더 신경 써가지고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고요. 너무 빡센 법률은 경우에 따라서 한두 개 버릴 수도 있다. 그래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이것만 딱 얘기하고 쉴게요. 우리가 실제로 노동법을 공부하심에 있어서 특히 1차에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 1차 시험에서 우리가 노1이 있고 노2가 있고 민법이 있고 사회보험법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 25문제, 얘 25문제, 25 해가지고 총 125문제예요. 그럼 이 총 125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얼마나 주는가? 125분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1분당 한 문제예요. 125분을 줘요. 그럼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할 때 1분에 한 문제를 풀면 되겠군 이러는데 아니에요. 이러면 떨어져. 왜냐? 일단 마킹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목에 따라 1분에 한 문제를 풀 수 없는 과목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민법이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민법이고 꽈락도 제일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 시험 떨어지는 게 보통 세 부류예요. 노동법 꽈락이 난다? 아이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공부 너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은 게 민법 꽈락. 그 다음이 사회보험법 꽈락. 그 다음에 꽈락은 없는데 평균이 60이 안 되더라. 이게 딱 세 부류고 거의 아마 99%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노동법은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이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차는 노동법이 헬이에요. 양도 너무 많고 외울 것도 너무 많고 문제도 너무 어렵고. 근데 1차는 노동법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1, 2를 품에 있어서 점수상으로도 좀 올려놔야 되고요. 시간적으로도 세이브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노동법 1, 2, 50문제를 50분에 푼다? 그건 안 돼. 아무리 오래 걸려도 40분 내에 끊어야 되고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제가 생각할 때는 1, 2를 한 30분 정도로 커트해가지고 시간을 좀 세이브 시킨 다음에 그거를 내가 취약한 과목, 특히 민법이 많을 텐데 그쪽에 좀 더 시간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점수도 1, 2 합쳐가지고 평균
한 80점 정도는 잡아줘야, 예를 들어 뭐 76, 84 뭐 이런 식으로 80 정도는 잡아줘야 그나마 좀 딴 데서 빵꾸 나도 문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평균 80 잡아주고 한 두 과목 한 60 하고 한 과목 명과락 하고 그럼 붙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30분 내 커트하면서 80점 맞출 수 있는 그렇게 좀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더라. 그래서 1차 도노법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1차 시험 합격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시간도 세이브 해야 되고 점수도 땡겨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 공부들이 2차로 그대로 이어지고 합격한 이후에도 또 그대로 이어지죠. 그러니까는 처음 공부하실 때 이제 꼼꼼하게 좀 잘 해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 OT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좀 쉬셨다가 OT 자료 7페이지 짧게 보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었다 가시죠. 29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